목성의 위성 이오는 태양계에서 작지만 매우 중요한 천체입니다. 다채로운 아름다움과 불타는 화산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달, 이오입니다. 이오는 1610년 1월 7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직접 만든 20배율 굴절 망원경을 통해 관측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이는 망원경의 낮은 성능으로 인해 이오와 유로파를 하나의 천체로 인지하였고 둘을 하나의 광점으로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인 1610년 1월 8일 갈릴레이는 목성계를 다시 관측하였고 이때 이오가 유로파와 분리된 천체임을 알아내게 됩니다. 따라서 국제천문연맹은 이날을 이오가 발견된 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0년 동안 이오는 잘 알려지지 않은 5등급 밝기의 광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19세기 말 발전된 망원경으로 인해 천문학자들은 이오 표면의 거대한 특징들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드디어 망원경 관측으로 평범하지 않은 이오의 모습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오 표면에 물이 없으며 소금과 황으로 이루어진 증발 물질들이 표면을 뒤덮고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이오의 공전 주기 및 이오가 목성 자기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밝혀냈습니다. 이오의 지름은 약 3,642km로 지구의 달보다 약간 큽니다. 이오의 내부 구조는 지각, 멘틀, 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각의 두께는 약 30km에서 50km로 유황과 이산화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량의 규산염 암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 아래에는 이오의 화산 활동의 대부분을 발생하는 멘틀이 있으며 주로 규산염 암석으로 구성되어 황과 다른 원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오의 중심핵은 밀도가 높은 금속성 핵이 있으며 핵이 반지름은 약 350km에서 900km로 추정되며 중심핵은 주로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오의 표면 아래에는 섭씨 1200도에 달하는 마그마 바다가 존재합니다. 이 마그마 바다는 두께가 50km에 달하며 멘틀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오의 궤도는 목성뿐만 아니라 이오와 다른 갈릴레이 위성 간의 중력 상호작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목성에서 가장 가까운 이오의 공전 주기는 1.771 만의 목성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합니다. 이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공전 주기 365일에 비교하면 매우 빠른 공전 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오의 공전 궤도는 완벽한 원형이 아닌 약간의 타원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목성과 이오의 거리는 최대 42만 1700km에서 최소 약 35만 km로 목성을 중심으로 타원형 궤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오 궤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목성의 갈릴레이 위성들과의 강한 상호작용입니다. 특히 유로파와 가니메데의 강한 상호작용을 들 수 있습니다. 궤도 공명이라 불리는 위성들과의 중력 작용은 이오가 공전하고 있는 궤도에 주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이오 표면에 상당한 조석가열과 지질학적 화산 활동을 일으킵니다. 이오는 매우 독특하고 역동적인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산화황가스로 구성된 매우 얇은 대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외 나트륨, 산소, 이산화황과 같은 미량의 다른 가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오의 대기는 화산 활동으로 인해 매우 유동적입니다. 이오에는 400개 이상의 활화산이 있는데 이 화산은 끊임없이 가스와 입자를 대기 중으로 내뿜습니다. 최대 300km의 화산 기둥들은 많은 양의 황과 다른 휘발성 화합물들을 생산합니다. 이러한 화합물들이 이오의 얇은 대기로 휩쓸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오의 지속적인 화산 활동은 대기 중에 상당량의 이온화를 생성하게 하며 이는 높은 전하를 띤 환경을 초래하게 합니다. 이오의 전리층은 지구보다 수백 배 더 밀도가 높으며 목성 주변 지역을 채우는 플라스마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이오는 목성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으로부터 강한 복사를 받습니다. 목성의 자기장을 따라 움직이는 전자들이 이오의 대기 입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 복사는 이오의 대기가 자외선과 가시광선으로 빛나도록 하여 이오 주위에 아름답고 독특한 오로라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저 1호가 전송한 사진을 통해 형형색색의 물질로 덮여있는 이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오의 표면에는 황과 다른 휘발성 화합물로 덮여 있으며 용암, 산, 구덩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질학적 특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목성과 다른 위성들이 가하는 조성력에 따른 화산 활동에 의한 것으로 이오의 표면이 지구의 표면처럼 지질학적으로 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수백 킬로미터까지 흘러가는 용암류와 최대 17km의 높은 산,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구덩이까지 독특한 지형으로 인해 이오의 표면은 매우 특이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오의 표면에는 파테라라고 불리는 화산 활동으로 인한 함몰 지형이 박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지형은 지름이 200km가 넘는 로키 파테라 화산입니다.
로키파테라는 주기적으로 분출하는 용암호수로 최대 500km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대한 용암 분수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플럼 현상은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 중 하나이며, 이 분출 기둥은 이오의 화산으로부터 초당 1km 속도로 뿜어져 나오면서 기체와 먼지로 된 거대한 우산 모양의 구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1974년 파이어니어 11호에 의해 촬영된 최초 2호의 북극 모습입니다. 주황색으로 빛나는 2호의 모습이 아련해 보이네요. 파이어니어 10호에서도 2호의 확대 이미지 촬영이 계획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높은 방사능으로 인해 관측기기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파이어니어 탐사선은 우리에게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들을 보내왔습니다. 파이어니어 탐사선의 전파 추적을 통해 2호의 질량과 정확한 크기를 측정하였으며, 2호가 갈릴레이 위성 4개 중 가장 밀도가 높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2호의 구성 물질이 얼음보다는 주로 규산암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과 2호의 궤도 주변에서 강력한 방사능과 얇은 대기의 존재도 밝혀냈습니다. 1979년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는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2호를 통과했습니다. 보이저 1호는 2호에 가까이 접근하여 매우 선명한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보이저 1호에 의해 2호의 표면에 400개 이상의 활화산이 있으며 화산 활동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호에 있는 산들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컸으며 용암을 분출하는 것도 보였습니다. 보이저 1호가 촬영한 사진 중 하나는 2호 표면에서 가스 기둥이 분출하는 모습으로 2호가 지질학적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흥미로운 발견은 2호의 표면이 유황과 이산화황으로 만들어진 서리로 덮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질들은 얕은 대기권을 형성하여 2호의 궤도 주위에 플라즈마 고리를 형성하였습니다. 보이저 2호는 1979년 7월 9일 113만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2호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저 1호만큼 가까이 접근하지는 못하였지만 여전히 가스 기둥이 활동 중인 것을 관측하였고, 헬레 화산은 2번의 근접 통과하는 사이에 화산 활동이 중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저호의 임무를 통해 우리는 2호의 지질 활동에 대한 새롭고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95년 갈릴레오 탐사선은 목성에 도착하여 보이저 탐사선의 후속 관측을 포함한 2호 관측을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이 관측 동안 근접 사진은 찍히지 않았지만 1995년 12월 7일 갈릴레오 탐사선은 2호가 태양계 내의 행성들과 유사한 큰 철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갈릴레오 탐사선은 몇몇 기계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2호에 대해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였습니다. 그 예로 갈릴레오 탐사선은 화산 폭발에서 분출된 물질의 성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란파테라 화산 폭발을 관측했습니다. 이 화산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고철암과 규산염 마그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은 많은 활화산과 다양한 형태의 산들을 보여주는 수많은 2호의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2호의 표면 변화는 보이저 탐사선과 갈릴레오 탐사선 사이에서 관찰되었으며, 갈릴레오 탐사선이 목성을 도는 동안에도 관찰되었습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은 1999년 말과 2000년 초, 2001년 말과 2002년 초에 각각 3번씩 2호를 가까이서 지나쳤습니다. 행성의 중력을 이용하여 속도와 궤도를 수정하는 탐사선들의 플라이바이를 통해 2호의 산과 화산에서 발생하는 지질학적 과정을 밝혀내었고, 자기장의 존재를 배제하였으며 화산 활동의 범위를 보여주었습니다. 2000년 12월 카시니 탐사선은 토성으로 가는 도중 2호를 짧은 시간 관측했습니다. 이 관측은 트바시타 파테라 화산이 2호의 오로라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2호의 화산 활동이 목성 자기장의 하전 입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오로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천체 유로파. 태양계 지구형 천체 중에서 가장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체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신비로운 위성 유로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73년 파이어니어 탐사선이 유로파에 근접 촬영한 최초의 유로파 모습입니다. 유로파는 갈릴레오 위성들 중 가장 작은 위성이지만 직경이 3100km로 지구의 달보다 약간 작지만 태양계의 모든 위성 중에서 6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유로파는 1610년 1월 8일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시몬 마리우스 또한 유로파를 발견했다고 여겨지지만 갈릴레오가 발견한 내용을 시몬 마리우스보다 먼저 출판하였기 때문에 갈릴레오에게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유로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구원을 받아 크레타의 여왕이 된 에우로페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유로파는 갈릴레이에 의해 세 개의 다른 큰 위성들인 이오와 가니메데, 칼리스토와 함께 발견되었는데 이오는 1610년 1월 7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파도바 대학교에서 굴절 망원경을 사용해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오의 망원경 성능 문제로 이오와 유로파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하나의 점이 있는 것처럼 기록되었습니다. 이오와 유로파가 처음 분리되어 보인 것은 바로 다음 날인 1610년 1월 8일로 국제천문연맹의 유로파의 발견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유로파 궤도의 긴 반지름은 약 67만 900km이며 평균 공전 속도는 13,740km/s로 목성 주위를 3.5일마다 공전합니다. 유로파에는 조석고정이라는 매우 특징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조석잠금 또는 조석고정은 물체의 같은 면이 항상 궤도를 돌고 있는 다른 물체를 향할 때 발생하는 중력 현상으로 이것은 더 큰 물체가 더 작은 물체에 가하는 중력에 의해 발생합니다. 유로파는 조석으로 목성에 고정되어 있는데 이는 유로파의 같은 면이 항상 목성 주위를 공전할 때 목성을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유로파는 목성에 오직 한 얼굴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로파 표면에는 오직 목성만 바라보는 집계점이라 부르는 한 지점이 있으며 이곳에서 목성을 바라보면 마치 목성이 하늘 한가운데에 고정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유로파의 궤도는 목성의 다른 위성들이 미치는 중력으로 인해 약간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유로파의 목성 집계점 또한 평균 위치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유로파의 궤도가 목성과 가깝게 되면 목성의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 유로파의 모양을 변형시키고 목성으로부터 먼 지점으로 이동하면 약해진 중력으로 유로파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운동이 표면을 쥐어짜며 유로파의 조석 가속 현상을 만듭니다. 유로파의 궤도 이심률은 이오와의 궤도 공명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유로파의 조석 가속은 유로파의 내부가 움직이면서 마찰열을 만들어 바다가 얼지 않게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죠. 이 에너지의 발생 원인은 이오가 목성 주위를 돌 때 목성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유로파와 가니메데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갈릴레이 위성인 가니메데와 유로파, 이오는 각각 1대 2대 4의 궤도를 공명하며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중력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뜻이며 특히 목성과 제일 가까운 위성 이오는 목성과 유로파, 가니메데의 중력으로 인해 내부가 휘저어지고 있어서 현재까지도 위성 이오의 지표면 내부에서는 화산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로파의 경우 목성 주위를 도는 이웃 위성 이오의 궤도와 2대 1의 공명을 이루는데 이는 이오가 목성을 2번 돌 때마다 유로파는 한 번의 궤도를 완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로파와 이오 사이의 중력 상호작용은 조석력을 유발하며 이는 유로파의 가열과 조석 굴곡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목성의 또 다른 위성 가니메데와도 1대 2대 4의 공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니메데가 목성 주위를 한 바퀴 돌 때 유로파는 2바퀴 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공명은 달들 사이의 중력 상호작용을 일으켜 유로파의 가열과 지질학적 활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조석 굴곡에 의한 가열로 인해 유로파의 지표면 아래에는 액체 상태의 물로 이루어진 해저바다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조석력에 의해 생성된 열은 물이 고체로 얼지 않게 하고 달의 얼음 표면 아래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유로파의 표면 온도는 평균 영하 160도에서 영하 220도로 표면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환경으로 아주 얇은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5년 허블 우주 망원경은 대부분 산소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유로파에 매우 얇은 대기를 관측했으며 1997년 갈릴레오 탐사선은 유로파에서 전리층의 존재를 확인하여 대기권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로파는 목성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방사선 폭발로 인해 하루에 약 5400mS의 충격을 받습니다. 만약 이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된다면 하루 만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사선은 유로파 대기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제트추진연구소 JPL이 실시한 최근 연구에서 유로파가 어둠 속에서도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강력한 방사선 이온이 표면에 침투하여 분자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가시광선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사선은 유로파 대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로파는 주로 산소로 구성된 매우 희박한 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대기는 방사선 분해로 생성됩니다. 방사선은 산소 분자를 개별 원자로 분해하고 그 후 다른 분자와 결합하여 새로운 화합물을 형성하며 이 화합물들은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잠재적인 생명체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과산화수소와 오존을 포함하는 것이죠. 얇은 대기는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목성의 가혹한 방사선으로부터 유로파의 표면을 보호해줍니다. 유로파는 태양계 다른 바위나 얼음형 천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목성의 강한 중력에 의해 발생되는 조수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변형되는 얼음층으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조수 현상으로 얼음이 구부러지고 갈라지게 하여 유로파 표면의 융기와 균열 등 여러 특징들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유로파의 표면은 지구의 빙하처럼 압력에 의해 변형되고 흐를 수 있는 물이나 슬러시 상태의 얼음층으로 덮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로파의 표면은 목성의 복사층에서 나오는 전하를 띤 입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폭격당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얼음을 훨씬 더 부드럽고 변형되기 쉽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조석력과 강력한 방사선이네로 유로파의 표면이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져 표면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얼음으로 둘러싸인 지각 아래 바다와 같은 액체 상태의 지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얼음층으로 덮여있는 유로파는 매끈한 표면을 가지고 있지만, 유로파의 적도지역 지각은 15m 크기의 고드름이 하늘로 솟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이 보내온 자료에 의해 우리는 유로파의 적도가 최대 15m의 얼음 스파이크로 덮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페니텐트라고 불리는 이러한 수직 균열은 칠레 사막과 같은 우리 지구의 건조 기후에 고고도 지방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페니텐트는 적도의 직사광선으로 인해 얼음이 녹아 균열이 생긴 것으로 추측됩니다. 유로파의 십자 지형은 반사율이 높은 알베도 지형인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칼날 같은 얼음 기둥이 있는 페니텐트가 낮은 곳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알베도 지형은 태양계 전체의 표면에서 대조적으로 반사율이 다른, 즉 두드러지게 밝거나 어두운 부분을 말하는데요. 유로파의 얼음 지각의 반사율은 0.64로 태양계에서 반사율이 높은 천체들 중 하나입니다. 유로파는 태양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크레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지구의 달에는 지름이 25km 이상인 분화구가 5,000개 이상인 거에 비해 유로파의 표면에는 50여 개 미만의 분화구가 있을 뿐이죠. 이렇듯 유로파의 표면은 지질학적으로 약 3천만 년에서 1억 8천만 년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실은 유로파의 표면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유로파 표면에 있는 충돌구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데 비해 표면은 판구조론과 같은 원리로 끊임없이 활동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유로파의 바다.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유로파의 두꺼운 얼음 지각 아래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는 유로파의 두꺼운 얼음 지각 아래 최대 100km 깊이의 바다가 존재하며, 이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곳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갈릴레오 탐사선의 자기장 데이터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은 유로파 자기장의 급격한 변화를 포착하게 되는데, 이는 목성과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유도자기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도자기장은 전기전도성 유체가 없으면 불가능한 현상으로 유로파의 표면 아래 전기가 통하는 전도층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층은 바로 유로파의 지하에 염류가 있는 거대 바다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각의 일부 지역은 80도 정도 회전해서 거의 뒤집힌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지각과 멘틀이 붙어 있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액체층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리앙 공우주국 나사의 허브루주 망원경은 얼음으로 뒤덮인 유로파 표면에 염화나트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유로파에는 20km에서 30km의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100km가 넘는 깊이의 바다가 형성되어 있는데,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유로파의 바다는 지구 바다의 2배나 큰 부피의 바다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유로파는 태양계에서 물을 가장 많이 가진 천체로 생명체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신비로운 위성인 것입니다. 영국 리버풀 오프대의 신임 총장으로 발탁된 모니카 그레이디 교수는 유로파의 얼음으로 된 표면 밑에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 바다에 있는 문어와 지능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형태의 생명체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구와 같은 생태계의 존재가 태양계 밖에서도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990년 갈릴레오 우주선이 촬영한 유로파의 모습입니다. 유로파의 표면을 가로지르는 길고 연속적인 선이 보이시나요? 리네아라고 불리는 이 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들의 양쪽 가장자리에서 얼음이 서로 엇갈려 이동한 흔적이 보여지는데, 큰 선은 20km 정도 펼쳐져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은 바깥쪽으로 밀려나 있고 중앙은 가벼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네아는 유로파의 얼음 지각이 조석가열을 겪으면서 얼음 표면이 점차 늘어나고 당겨지면서 발생합니다. 조석가열에 의해 얼음 지각에 균열이 생겨 따뜻한 층이 노출되고, 따뜻한 얼음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면서 지구의 해령과 같은 방식으로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갈릴레오 우주선이 보내온 어두운 점 모양의 지형이 보이시나요? 바로 유로파에 있는 또 하나의 특징, 렌티큘러입니다.
렌티큘러는 라틴어로 죽은 깨라는 뜻으로 유로파 지표면의 돈 모양의 보물이나 구덩이, 매끄럽고 어두운 점 모양의 특이한 지형들이 거칠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뒤죽박죽 형성된 렌티큘러들을 혼란 지형이라고 부르는데 유로파의 대표적인 혼란 지형으로는 코나마나카우스가 있습니다. 렌티큘러가 생기는 이유는 조석 가속에 의한 현상으로 뜨겁고 밀도가 낮은 물질이 표면으로 솟아오르면서 기존 지각을 위로 밀어올리거나 완전히 뚫고 나가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2012년 말 허브루주 망원경은 유로파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관측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유로파의 테두리에서 물기둥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유로파의 극지방 오로라를 관측하다 산소와 수소 입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적을 발견한 것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발견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팀은 목성의 강한 자기장 때문에 전기적 성질을 띤 입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오로라를 형성하던 중 입자가 물 분자와 충돌해 산소와 수소 이온을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물 분자가 유로파의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으로, 즉 유로파가 물을 뿜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물화산처럼 보이는 이 사진을 통해 유로파가 에베레스트 산보다 20배나 높은 물기둥을 주기적으로 뿜어낸다는 굉장히 유의미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는 지표면의 균열로 인해 내부의 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플룸 현상으로 유로파가 목성으로부터 받는 기조력을 계산한 이론과 일치합니다. 유로파의 얼음 표면을 뚫고 분출되는 이 물기둥은 유로파 지각 아래에 바다가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과학자들이 추정한 유로파의 물의 수량은 지구보다 약 30배 이상 많은 양으로서 이 추정이 맞는다면 그야말로 물만 존재하는 천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로파의 탐사는 1973년과 1974년 파이어니어 10호와 파이어니 11호가 목성을 지나쳐 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보이저 탐사선은 유로파의 자기장을 측정하여 유로파의 얼음 지각 아래에 있는 바다의 존재를 알게 해주었죠. 1995년부터 2003년까지 8년 동안 목성 궤도를 돌며 유로파를 탐사한 갈릴레오 탐사선, 그리고 현재 목성 궤도를 돌고 있는 주노 탐사선까지 유로파를 방문한 탐사선들은 지표면 아래에 있는 바다와 지질학적 활동, 유기화합물의 가능성 등 우리에게 유로파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유로파의 대표적인 탐사 계획으로는 유로파 클리퍼입니다. 2024년 발사 예정인 유로파 클리퍼의 임무는 유로파의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탐구하고 미래의 유로파 착륙선이 착륙할 적당한 포인트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은 여러 대의 관측 장비를 탑재한 채 유로파 주위를 수십 번 공전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으로, 특히 분출되는 물기둥의 정체, 얼음층의 구성, 그리고 중력과 온도 등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로파 물기둥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방법은 물질의 직접 채집입니다. 탐사선이 얼음층에 착륙하지는 않지만 분출되는 물기둥이 지상에서 200km 정도까지 치솟기 때문에 그 사이를 비행하면서 분출되는 물질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탐사선에는 얼음을 관통하는 레이더, 단파 적외선 분광계, 지형사진기와 이온 중성 질량 분석계, 열 감지기와 같은 9개의 장비가 실릴 예정으로 유로파의 표면과 지하 환경을 연구하고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 잠재적인 거주 가능성을 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로파는 목성에서 가장 큰 위성 중 하나이며 얼음 지각 아래에 액체 상태의 물로 이루어진 해저바다를 가지고 있어 과학자들에게 큰 호기심의 대상입니다. 또한 외계 생명체 탐사는 유로파 탐사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며 현재 달과 그 잠재적 거주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한 많은 우주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끄럽고 차가운 표면과 활동적인 지질학적 특성, 해저 바다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까지 수많은 매력을 가진 유로파에 대한 탐사는 인류가 우주에 대해 영원한 호기심을 품고 있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태양계의 위성들 중 가장 크고 밝은 위성, 거대 바다의 신비로움을 품고 있는 목성의 위성, 가니메데입니다. 목성의 거인이라 불리는 가니메데는 흥미로운 미스테리를 담고 있습니다. 목성에는 79개의 다른 위성들이 있으며 가니메데는 목성의 4대 위성 중 하나로 갈릴레오 위성 중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니메데는 지름이 약 5262km로 갈릴레이 위성 중에서 가장 큰 위성입니다. 태양계의 첫 번째 행성인 수성보다도 큰 위성인 것입니다. 1610년 1월 7일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자신이 직접 제작하여 만든 망원경을 통해 처음으로 목성의 달을 관찰하였습니다. 갈릴레오는 원래 목성 근처에서 행성을 가로질러 일직선으로 늘어선 3개의 별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저녁, 갈릴레오는 이 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였고, 특이한 움직임을 가진 이 별들은 갈릴레오의 관심을 더욱 끌게 되었습니다. 갈릴레오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목성과 별들을 관찰하였는데, 마침내 1월 11일 네 번째 별을 발견하였고, 이 별이 이후 가니메데로 판명되었죠. 발견 일주일 후 갈릴레오는 이 네 개의 별들이 목성 주변을 떠나지 않고 목성을 중심으로 위치가 바뀌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자신이 관찰하고 있는 것이 별이 아니라 목성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체라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니메데와 칼리스토를 발견하였고, 연이어서 목성과 거의 붙어있던 이오와 유로파도 발견하였습니다. 갈릴레오는 자신을 지지해주고 후원해주었던 옛 친구이자 토스카나주의 대공인 코시모 2세대 메디치에게 바쳤고, 갈릴레오가 발견한 4개의 목성의 위성들을 메디치가의 별이라 이름 붙였으며, 이후 갈릴레오의 명령체계는 몇 세기 동안 사용되었고, 18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갈릴레이 위성의 이름인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로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가니메데의 내부 구조는 주성분인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핵을 가지고 있으며, 규산염으로 이루어진 하부 멘틀과 얼음으로 이루어진 상부 멘틀, 그리고 얼음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가니메데의 얼음 지각과 암석 멘틀 사이에 바다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가니메데의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은 1994년 갈릴레오 탐사선이 가니메데의 자기장을 발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니메데의 자기장의 존재는 철이 풍부한 가니메데의 액체 핵으로 인해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류 현상은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높은 전동성을 갖게 합니다. 이는 가니메데 또한 행성과 같은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소금물과 같은 전도성 유체를 갖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죠. 즉, 목성을 돌고 있는 목성의 위성 가니메데에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가니메데의 표면 온도는 영하 섭씨 183도에서 영하 섭씨 193도까지 매우 차가우며 물의 어느 점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는 대기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가니메데의 얇은 대기권의 존재는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발견이었습니다. 1995년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한 가니메데의 대기권은 주로 산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니메데의 매우 얇은 대기는 가니메데의 얼음 표면과 목성의 자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이는 목성의 자기장에서 나오는 방사능에 의해 표면의 물 분자가 쪼개지면서 생성되며, 이 과정에서 생성된 수소는 가니메데의 약한 중력으로 인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려 산소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니메데는 태양계의 위성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자체 자기장을 가진 위성입니다. 자기장은 풍부한 철을 가지고 있는 중심 핵에 의해 생성되는데, 이 액체 핵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며 이는 높은 전도성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니메데의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전류를 생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은 목성을 6번에 걸쳐 간접 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가니메데의 자기장과 목성의 자기장은 독립된 자기 모멘트를 발견하였고, 특히 가니메데의 자기장은 목성의 자기장 안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니메데가 목성 주위를 공전할 때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으로 가니메데의 자기장이 진동하고 변합니다. 목성의 자기장을 통해 움직이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아주 복잡하여 과학자들의 현재 진행 중인 과학적 연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니메데의 궤도는 목성에서 약 107만 400km 떨어져 있으며, 갈릴레이 위성들 중 목성에서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니메데는 목성 주변을 약 7일 주기로 공전합니다. 가니메데는 목성에서 가장 큰 위성이며, 라플라스 공명이라고 알려진 독특한 궤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플라스 공명은 거대한 행성이 작은 위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고리가 유지되는지를 보여주는 삼체 공명입니다. 세 위성의 공전 주기의 비율이 서로의 단순한 부분일 때 발생하는데, 가니메데, 유로파, 이오의 공전 주기는 각각 1대 2대 4의 공전 주기입니다. 이 궤도 구성은 가니메데의 내부와 지질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위성들 사이의 중력 상호작용은 위성들이 서로 잡아당겨 조석 가열을 일으키며 궤도를 돌면서 목성과 다른 위성들의 중력 변화로 인해 다양한 조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조석 가열은 가니메데 내부에서 열을 발생시키며 화산 폭발이나 지각 변동과 같은 지질학적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조석 가열에 의해 발생하는 열은 고랑, 홈과 같은 독특한 지질 활동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조석 가열 효과는 가니메데의 해저 바다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게 되는데, 조석력에 의한 가열은 가니메데의 얼음 멘틀이 녹는 것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액체 상태의 해저 바다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해저 바다는 가니메데의 암석 중심부와 접촉하고 있으며, 이는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전반적으로 가니메데와 유로파, 이후의 라플라스 공명은 가니메데의 조석 가열과 지질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니메데의 표면 반사율은 약 43%로 태양계 위성 중에서 가장 밝습니다. 이는 얼음과 물이 50에서 90% 정도의 비율로 표면을 덮고 있기 때문에 달의 표면 반사율이 12%임을 감안하면 가니메데는 매우 밝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목성 탐사선 주노가 전송한 가니메데의 고해상도 사진입니다. 지표면에 분화구와 두드러진 줄무늬가 보이시나요? 가니메데의 표면은 주변 지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과 패인 부분이 많이 있으며 이것은 과거 지질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지형이 혼합되어 있는 가니메데의 모습입니다. 밝은 물질과 어두운 물질이 섞여 있는 심하게 분화된 지형을 가지고 있는 가니메데는 내부에서 표면으로 방출되는 분화로 인해 가니메데의 표면에 밝은 물질과 어두운 물질이 혼합된 복잡한 지형이 형성되었습니다. 가니메데의 어두운 부분은 위성 표면을 약 3분의 1가량 덮고 있으며 40억 년 전 생긴 충돌구와 그보다 덜 오래된 듯한 광범위한 균열, 능선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밝은 부분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러한 밝은 지역의 균열과 능선의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석 가열에 의한 판의 이동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목성을 방문한 많은 탐사선들은 목성을 지나쳐가거나 목성 궤도에 진입하여 가니메데를 밀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1973년 파이어니어 10호는 목성을 지나쳐가며 우리에게 가니메데의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파이어니어 11호는 1974년 목성을 지나가며 위성들에 대한 정보를 지구로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보이저 1호는 1979년 목성을 지나쳐가면서 가니메데의 크기가 타이탄보다도 더 큰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내었고 위성들의 지형도 관측하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 갈릴레오는 목성 궤도에 진입한 후 1996년부터 2000년까지 6번의 근접 통과를 실시했습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은 가니메데 표면에서 264km 떨어진 곳을 지나갔으며 1996년 근접 통과를 통해 가니메데의 자기장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갈릴레오 탐사선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지구로 전송하였고 이 이미지를 통해 가니메데 표면에 존재하는 물도 발견하게 되었죠. 가장 최근에 가니메데를 방문한 탐사선은 뉴호라이즌스 탐사선입니다. 뉴호라이즌스 탐사선은 명왕성으로 가는 더욱 빠른 속력을 얻기 위해 목성의 강력한 중력을 이용해서 속도를 내는 방법인 스윙바이를 하였으며 이때 목성을 근접 통과하면서 가니메데의 지형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성 탐사선 주노는 가니메데에 근접 비행하면서 고해상도의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2023년 발사 예정인 주스 탐사선은 2029년 목성에 도착할 예정으로 유럽 우주국 ESA 프로젝트에 의해 탐사될 예정입니다. 주스 탐사 미션은 목성과 목성의 위성 가니메데뿐만 아니라 목성이 다른 얼음 위성인 칼리스토와 유로파에 대한 탐사를 목적으로 위성들의 지질 구성과 해저바다 그리고 거주 가능성을 연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나사가 개발하고 있는 유로파 클리퍼 우주탐사선은 목성의 궤도를 돌며 갈릴레이 위성인 유로파를 근접 통과하는 방식으로 탐사할 계획입니다. 유로파 클리퍼의 임무는 가니메데를 포함한 목성의 얼음 위성에 대한 탐사가 목표입니다. 유로파 클리퍼 미션의 성공으로 가니메데의 지각 아래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다에 대한 탐사 계획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목성 궤도를 돌고 있는 목성의 달, 가니메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니메데는 태양계 위성들 중에서도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며 유일하게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신비로운 위성이었습니다. 갈릴레이 위성 중 가장 바깥쪽에 있으며 지름이 약 4,820km로 수성과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위성.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더욱 신비로운 목성의 위성, 칼리스토입니다. 칼리스토는 1610년 1월 7일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갈릴레이에게 목성과 그 위성들에 대한 관측은 매우 중요했는데 이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목성의 위성들의 움직임을 관찰함으로써 갈릴레오는 그것들이 지구가 아닌 목성의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목성이 하늘에서 정지된 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1610년 1월 7일 밤 갈릴레오는 그가 처음 목성 근처에서 네 번째 별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관찰했지만 그것은 이미 발견한 다른 세계의 위성들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것이 다른 세계의 위성들보다 훨씬 더 희미하고 목성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관측했습니다.
칼리스토와 목성 사이의 평균 거리는 약 188만 킬로미터입니다. 목성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궤도로 인해 칼리스토는 궤도 공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달이 목성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16.7일입니다. 칼리스토의 궤도는 약간 찌그러진 타원형 궤도를 가지고 있으며 목성의 적도 기준 0.19도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칼리스토의 자전 주기는 대략 16.7일이며 이는 목성 주위를 도는 공전 주기 16.7일과 같습니다. 이렇게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은 이유는 조석 고정이라는 현상 때문인데요. 조석 고정으로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아지면 칼리스토의 같은 면만 항상 목성을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리스토는 자기장이 없어 목성의 자기권에서 온 하전 입자의 폭격을 받아 칼리스토 주위에 얇은 플라즈마 토러스를 만듭니다. 목성의 달인 칼리스토의 온도는 태양으로부터 먼 거리와 낮은 반사율로 인해 극도로 춥습니다. 표면 온도는 하루의 위치와 시간에 따라 영하 120도에서 영하 180도 사이입니다. 낮은 반사율은 칼리스토가 햇빛을 매우 적게 흡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성의 4대 위성 중 하나인 칼리스토는 매우 얇고 약한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는 주로 이산화탄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칼리스토의 표면과 목성의 자기권에 있는 하전 입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칼리스토의 얇은 대기는 지구와 같이 대기를 가두고 열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매우 큰 온도 변화를 초래하는데 낮과 밤의 온도차가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기를 연구하는 것은 달의 역사와 표면의 형성 과정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칼리스토의 내부 구조는 지각과 멘틀 그리고 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칼리스토의 가장 바깥층인 지각은 주로 물 얼음과 다른 휘발성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각의 두께는 다른 갈릴레이 위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은 20km에서 30km 사이로 추정됩니다. 지각 아래에는 암석과 얼음의 혼합물로 구성된 멘틀이 있습니다. 멘틀의 두께는 최대 600km이며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대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칼리스토의 내부에서 나오는 열이 지구의 멘틀처럼 멘틀이 순환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리스토의 중심에는 바위와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심부가 있습니다. 중심 핵의 크기와 조성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른 갈릴레이 위성들의 중심 핵보다 작고 밀도가 낮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칼리스토 내부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액체 물의 잠재적인 해저의 존재입니다. 갈릴레이 탐사선의 자기장 관측으로 인해 표면 아래 전도층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층은 잠재적으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바다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칼리스토의 지각 아래 50에서 200km 깊이의 염분이 포함된 바다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칼리스토의 지질 구조는 큰 충돌 크레이터, 가파른 경사지, 그리고 얼음 화산에 의해 생겨난 지형이 섞여져 있습니다. 칼리스토의 표면은 태양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이며 약 45억 년 전에 생성되었습니다. 이는 포화 상태에 가까운 수많은 충돌구들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칼리스토는 화산 활동이나 판구 조롱과 같은 지질학적 흔적을 전혀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표면이 오랜 세월 지난 후에도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칼리스토 표면의 실제 모습을 보러 가시죠. 직경이 1600km인 칼리스토에서 두 번째로 큰 충돌구 아스가르드입니다. 그리고 칼리스토의 대표적인 충돌구 바랄라 충돌구는 지름 약 3800km로 칼리스토에서 가장 크며 눈에 띄는 충돌구 중 하나로 다른 충돌구들보다 많은 동심원 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다환 충돌구입니다. 또 다른 충돌구인 하르 충돌구의 중앙에는 이처럼 큰 돔이 있습니다. 하르 충돌구에서는 연속적인 분출물 담요도 볼 수 있습니다. 칼리스토 표면에는 반사율이 80% 이상인 얼음으로 이루어진 밝은 부분들이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어두운 부분들은 대부분 주변 지형의 낮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밝은 지역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칼리스토의 표면은 밝은 점들로 표시되는데 이것은 새로 노출된 얼음의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작은 그릇 모양에서부터 큰 다중고리 분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충돌구로 덮여있는 칼리스토입니다. 칼리스토의 표면은 어두운 줄무늬로도 표시됩니다. 이는 달의 가장 바깥층인 레골리스의 물질이 가파른 경사면을 미끄러져 내려가 어두운 줄무늬를 남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줄무늬들은 가파른 분화구와 경사면에서 가장 흔합니다. 또 다른 유형의 지질학적 특징은 얼음 화산입니다. 칼리스토의 얼음 화산 활동은 지구의 화산 활동에서 분출되는 마그마가 아닌 물, 암모니아 또는 다른 휘발성 물질에 분출하는 화산 활동입니다. 얼음 화산의 특징은 어두운 물질이 분출되며 그 물질이 달의 표면에서 얼어붙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어두운 점과 능선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칼리스토는 더러운 얼음 행성이라는 독특한 별명을 얻게 된 것이죠. 칼리스토의 표면은 밝은 지역과 어두운 지역이 혼합된 것이 특징입니다. 밝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젊은 지형으로 저온 화산 활동이나 다른 지질학적 과정의 결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얼음과 같은 고체가 액체로 변하지 않고 기체로 변할 때 발생합니다. 이 과정은 달의 기반함에 있는 얼음이 햇빛과 다른 형태의 에너지에 노출될 때 생기는 현상으로 얼음이 승화되어 기체로 변하게 할 때 발생하는데, 이때 주변 안반이 불안정해져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칼리스토를 포함한 목성의 탐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나사의 파이어니어 10호와 11호는 목성과 목성의 위성들의 근접 통과를 하며 칼리스토의 첫 번째 클로즈업 이미지와 여러 측정값을 제공하였고, 이후 발사된 보이저 1호와 2호는 칼리스토 표면 특징과 구성을 포함한 자세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내왔습니다. 1989년 발사된 나사의 갈릴레오 탐사선은 14년 동안 목성 탐사 활동을 하였으며 칼리스토 표면의 고해상도 이미지와 자기장, 그리고 표면 온도를 포함한 지금까지 가장 상세한 이미지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성 궤도를 돌고 있는 나사의 주노 탐사선. 주노 탐사선은 목성과 그 위성들의 자기권과 방사선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이후 이루어질 탐사 계획으로는 2024년 발사 예정인 유럽 우주국의 주시 탐사선입니다. 주시 탐사선은 칼리스토와 다른 얼음 위성들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이어니어, 보이저, 그리고 갈릴레오 탐사선과 카시니오, 주노 탐사선까지 지금까지 여러 탐사선들로 인해 목성과 그 위성들의 특징과 환경 등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칼리스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칼리스토에 대한 과학자들의 관심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태양계를 탐험하기 위해 필수적인 우주기지가 칼리스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리스토가 완벽한 우주기지로 예상되는 이유는 목성에서 멀리 떨어진 궤도 때문입니다. 칼리스토는 목성에서 19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목성 자기장의 영향을 작게 받습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이 탐사에 적합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칼리스토의 지질학적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지표면에 구조물을 짓는 데 도움이 되며 거대한 산이나 깊은 참호가 없기 때문에 더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칼리스토는 안전한 거리에서 내부 목성계를 탐사하거나 태양계를 탐사하기 위한 웨이스테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탐사선들의 대활약으로 지구 밖 미지의 세계로의 인류의 탐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갈릴레이 위성이라 불리우는 목성의 네 번째 달 칼리스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또 재밌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아낌없이 댓글 올려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